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358페이지 수출입 통관 부분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이니만큼 수출입 통관 파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출입 통관 파트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통관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통관 절차,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출입 통관 파트 중에서 통관 제한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바로 통관 절차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법을 봤을 때에는 이 수출입 통관 파트가 굉장히 분량이 적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많이 이제 교재를 해놓은 거니까요. 이 부분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통관 요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두 번째가 의무이행의 요구, 세 번째가 통관 표지예요. 첫 번째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은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와요. 애들이 물고 빨고 하면서 그 장난감을 사용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납성분이라던가 뭐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그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일부 몇 가지 물품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거 제대로 받았어? 라고 확인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관에서 수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제대로 다 받았나? 라고 세관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대로 저는 이런 요건을 갖추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떤 수입 후에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거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감면세 제도 부분에서 공장 자동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세가 적용이 되어서 수입 세금이 감면이 된다, 관세가 감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물품은 공장 자동화에만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저 이거 수입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출 물품의 어떤 원재료로 사용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의 어떤 면제를 받았어요. 이 경우 당연히 수출 물품의 어떤 원재료로,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재료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용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용도 세율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용도 세율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관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상 물품은 없으나 이런 경우 있어요. 적법하게 수입된 병행 수입 물품, 우리 명품 같은 것들 병행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병행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통관 표지, 뭐 QR코드 같은 걸로 통관 표지를 하게끔 해왔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떤 가품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통관 표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통관 요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이 부분 되겠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원산지 확인입니다.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재료의 탄생부터 최종 생산까지 하나의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 생산 물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되겠다. 또는 하나의 물품을 만드는데 두 개 국가 이상에 걸쳐서 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물품의 어떤 실질적 변형을 가한 그 국가를 이제 가공국으로, 생산국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산지 확인 기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이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FTA 파트, 관세법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 FTA 파트에서도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원산지 규정에 따른 통관 제한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공국이 있을 것이고 원산지가 있겠죠. 뭐 완전 생산되었거나 아니면 두 개 국가 이상에서 걸쳐서 가공이 되었거나 한 경우 어찌됐든 그 물건의 어떤 원산지,
국가는 있을 텐데 그 원산지 국가가 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우리 대외무역법 파트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걸 공부를 할 때에 한글, 한문, 영어 그리고 그 국가명을 표기해야 되고 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이제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아예 원산지 자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품질에 관한 표시 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 359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출발을 한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요. 그때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입 금지품이에요. 수출입 금지품이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것들은 수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출입 금지 첫 번째,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사상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이제 음반 도서 이런 것들 해당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이제 화폐라던가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라고 먼저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 풀 때에 화폐, 유가증권 이렇게만 나오면 그거를 답으로 탁 찍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수출입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위조품, 모조품, 변조품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을 이제 침해하는 물품도 사실은 수출입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루이 비똥이 아니라 루이 부똥 이런 것들, 프라다가 아니라 프라지 이런 것들, 갑자기 프라지라는 말이 왜 나왔지? 아무튼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해치는 물품도 수출입을 할 수가 없다. 수출입이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지식재산권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서 1, 2, 3, 4, 5, 6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우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신을 이런 얘기하려면 좀 부끄러워. 신을 우리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의 어떤 상품이 있어요. 지저스의 상품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 상표권, 품종 보호권, 그리고 특허권, 디자인권, 이렇게 해서 지식재산권의 범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통관이 우리가 제한되는 경우 맞고 수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봤어요. 그리고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너 잠깐 멈춰봐 라고 하는 경우예요. 너 잠깐 멈춰봐 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밑에 1, 2, 3, 4, 5로 나와 있는데 크게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거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관세 못 받으면 어떡하지?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신고서에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물건의 가격을 적어야 되는데 물건 가격을 0원으로 적었다던가, 이렇게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던가 서류 자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예요. 저 이거 FTA라고 하는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FTA를 맺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는 관세 0%로 해주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한중 FTA가 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무조건 0% 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이거 진짜 중국산 맞아요 라고 하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이제 같이 갖다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내면서 저 한중 FTA 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 그럼 그 서류 가져오세요 라고 보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우리 3번이에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수가 있는 경우. 의무사항, 국민보건. 그리고 또 이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
전기용품,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KC 인증을 받아갖고 오게끔 하는데, KC 인증을 받았다가 그 KC 인증 받은 게 아닌 받지 않은 물건이 마치 KC 인증을 받은 물건이 있는 것처럼 막 둔갑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고 있는 것들 중에 KC 인증 받았다고 해서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 중에 시험검사소 같은 데서 무작위로 사다가 또 시험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막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다시 이거 전부 다 소비자한테서 다시 반품해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통관할 때에도 워낙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 진짜 KC 인증 받은 거 맞아? 이거 한번 그 안전성을 검사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체납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겠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크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서 수입 통관이 완료돼 가지고 국내 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은 수출하겠다고 신고는 했는데 아직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시장에 있는 물건 중에서 뭔가 법을 위반한 애들은, 야, 이거 소비자 시장에 돌아다니면 안 돼. 소비자 시장이 아니라 보세구역으로 전부 다 갖고 와 라고 하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로 3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이면 소비자 시장 안에 있겠죠. 그런 물품이라던가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서 수입 통관이 완료돼서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위반했을 때냐? 첫 번째가 의무 이행의 어떤 요구를 받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원산지 규정 위반한 경우. 통관할 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대로 써놨다가 한국 우리 소비시아 시장으로 나왔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어 있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품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 명령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보세구역 반입 명령 제도고요. 자, 통관 후 유통 이력 신고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시장이라던가 생산자, 소비자들을 뭔가 보호해야 될 어떤 이제 필요가 있는 물품, 특히 식품들이 많습니다. 뭐 냉동고추, 건고추, 뭐 그리고 낙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꽃게 같은 것도 있고, 이러한 애들은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유통을 하고 있는지 그 유통 이력을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우리 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떤 시장의 판매자라던가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를 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수입하는 자, 그리고 이거를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되겠죠. 소매상 말고. 그래서 신고 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거래 명세, 유통 이력을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기록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을 하도록 관련 서류들, 뭐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도 포함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 1년간 보관을 하게끔 하고 있다. 관세청장의 준수 사항도 있다. 관세청장이 이런 물품은 유통 이력을 신고하세요. 그리고 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료를 보관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도 지켜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 물품을 지정하기 전에 뭐 혼자 맘대로 정하지 말고 관련 기관의 어떤 장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내국 물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산 물품에 비해서 외국 물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통 이력 신고를 하게끔 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세청장 준수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들, 유통 이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방문을 해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뭔가 확인을 하게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관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통관의 어떤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지가 기본적인 통관 요건이 있었고, 금지가 되는 경우들,
수출입 금지가 되는 경우들, 통관 금지가 되는 경우들,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들,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명령과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수출입 통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1페이지고요.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 수입 반송 신고, 이거 수출이나 수입이나 반송을 하려는 사람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규격, 품명, 수량,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떤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내용들이 수출 신고서, 수입 신고서 이런 이제 서식에 이미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세법 처음 시작할 때 수출의 정의, 수입의 정의, 반송의 정의를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송 같은 경우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출 신고가 아니라 반송 신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품, 휴대탁송, 별송, 우편물이 있겠고, 어떤 이제 종교자선,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이런 것들은 좀 간소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신고 기한은 우리 가산세 파티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고 지연 가산세, 이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산세는 기본이 관세의 20%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관세 가격의 2%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품도 있지만 어떤 배관이라던가 선을 통해서 수입되는 전기, 아니면 유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딱딱 끊어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신고를 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신고 시기는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출항 전 신고, 그리고 반입 전 신고, 반입 전 신고 전에 입항 전 신고가 있습니다. 입항 전 신고, 반입 전 신고, 반입 후 신고, 장치 전, 장치 후라고도 합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신고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출항 전 신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건을 실은 배나 비행기가 그 상대방 국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긴급한 경우, 이 경우에 항공기로 오는 물건이라던가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오는 물건들 금방 도착하니까 이 경우는 출항 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많이 이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 그 무역 운송 파티에서 적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수입 신고는 적하 목록이 우리나라 세관에 전송된 경우에 이 적하 목록을 토대로 뭔가 화물 관리 번호라는 걸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세 화물을 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항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하 목록이 송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출항전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입항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입항 전이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오기 전일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와서 우리나라 옆에 이렇게 배를 주차를 해놓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입항전 신고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적하 목록이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이 되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 이거 좀 위험한 물건은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심사를 하고, 위험해 보이는 거는 우리가 먼저 나가서 검사를 해볼게 라고 이렇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심사하고 나서 심사가 끝나면 너네 배나 비행기에서 물건을 내려도 좋아 라고 하선신고 수리를 내줘요. 그럼 그때서부터 내릴 수 있는데, 이 수리가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입항전 신고입니다. 그래서 입항전 신고를 했는데 아직 배가 여기 있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적하 목록이 떠 있고 하선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입항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입항전 신고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세관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아직 물건은 우리나라에 도착조차 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수리가 되면 그 물건은 수리가 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입 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세 창고나
뭐 CY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하는 게 반입 전 신고고요. 반입 후 신고는 최종 도착하기로 한 보세구역에 도착이 된 이후에 하는 신고가 바로 반입 후 신고예요. 보통 적화 목록을 전송을 할 때 이 내용을 같이 해요. 이 화물은요, 뭐 어디 보세 창고로 갈 거예요. 어디 CY로 갈 거예요. 라고 적화 목록 송신을 할 때 다 이제 같이 기재를 하거든요. 그 적화 목록 송신할 때 기재된 장소에 반입이 되었느냐, 반입이 되지 않았느냐고요. 입항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제한이 있어요. 일단 항공화물 가능하고요. 일단 항공화물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상으로 들어오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LCL 화물은 어렵고 FCL 화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신고 시기 나눠볼 수 있고요. 신고 내용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수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낼 거고요. 해외 국가 어디에 누구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어떤 거고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가격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어느 보세 창고로 어느 보세 구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무역 대금 결제는 어느 나라의 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시 제재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세 가격의 2%, 그리고 세관장은 어떠한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를 하고 이거를 바로 수입신고 필증, 수출신고 필증, 방송신고 필증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고인에게 바로 발급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 관세법 첫 시간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 또는 수출입의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항공기 해외여행 갔다 올 때 항공기나 배를 타고 이제 온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음료수 같은 거 마셨을 때, 그리고 입국심사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술 2병 샀는데 한 병만 면세가 되니까 한 병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다. 이러한 것들 예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비용품 같은 거를 그 장소 안에서 정해진 용도로 사용을 한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려는 사람이나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이제 선기용품 같은 것들, 그리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 통로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아서 어떡한다. 수입 신고 필요 없고 세금도 낼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었고, 수출입의 이제도 기억이 나세요. 지금 통관 파트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입의 이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의 경우 세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체국, 최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우리나라 우체국으로 해외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그러니까 국제 택배가 온 거예요. EMS가. 그래서 그거를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줬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서 매각이 되거나 몰수가 되거나 아니면 통보처분에 의해서 납부된 물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된 물품, 아니 국고에 귀속이 되고 그 관세법에 따라 매각이 되고 몰수가 되고 했는데 이거 수입 신고하고 그 자체만도 그 당사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어차피 거기서 만약에 매각을 했다면 매각 자금에서 세금 다 띄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최신관서, 우체국에서 내가 우체국에 물건을 갖다 줬더니 그걸 그냥 해외로 반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출 신고를 하고 이제 나간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수출입의 이제, 우편물, 매각 몰수 또는 통보처분에 가름해서 납부된 것들, 국고에 귀속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최신관서에서 내주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보낸 이러한 물건들은 수출입의 의제 대상 물품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 수입, 반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수출 신고를 했다, 수입 신고를 했다, 반송 신고를 했다, 이러한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서류들은 반드시 서류에 보관을 하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보관 기간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서류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2년이 있습니다. 5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련 서류가 있고요.
수입 관련 서류, 그리고 가격 결정. 이거 가격이 당사자 간에 이렇게 결정됐어요. 가격 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FTA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FTA의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들 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FTA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중국의 생산자나 수출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 이러한 것들은 얘만 FTA 서류 중에서 3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3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2년은 보세화물과 관련된 서류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의 반출입에 관한 서류, 보세운송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은 2년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적어드린 내용도 우리 공란이 361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재를 좀 해서 함께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을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네. 그리고 362페이지 신고의 취하 및 각하입니다. 신고의 취하 신청은요, 신고를 한 사람이 하는 거고, 각하는 세관장이 하는 거다. 신고의 취하 신청은 신고한 사람, 신고인이. 그리고 각하는 세관장이 하는 거다. 자, 내가 신고를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했다가 세관에다가 연락해서 잠깐만요. 나 아까 신고했는데 그냥 그 없던 일로 할게요. 계속 이러면 행정 절차에 불필요한 어떤 비효율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인이 하는 취하, 신청하는 취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세관장이 그래 너 취하해도 괜찮아 라고 승인을 해주면 취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수입이라던가 반송의 신고 했던 거를 취하하는 것. 수입이 들어왔어요. 수입 신고했어요. 근데 나 이거 취하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보세구역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미 보세구역 떠난 다음에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갖다 놔야 되는데 수입 신고를 취하했다라고 하는 건 수입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근데 이미 보세구역 밖에서 나가서 그 물건이 들어올지 아니면 딴 애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수입이라던가 반송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물건이 나간 다음에는 이제 이 취하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던가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던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거 안 돼! 라고 각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 신고를 했어요. 수출 신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물건 중에서 내국 물품, 국적이 내국인 물건의 국적을 외국으로 바꿔서 얘네들을 이제 해외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수출 신고였었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건은 30일 이내에는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됩니다.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사실 좀 그렇기 때문에 배가 너무 없어요. 배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일 이내에 배를 태워서 내 수출 물품을 내보내려고 해도 못 내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30일 내에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연장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기존의 수출신고 수리된 그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를 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수출이나 수입의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심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는 딱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신고서가 이렇게 들어왔네? 그래서 신고서 내용 쓱 보고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PL이라고 합니다. PL, 페이퍼리스라고 해서. 그리고 또는 이 신고서가 이렇게 들어왔네. 이 신고서 뭐 보고 썼어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이런 거 내보세요 라고 하는 서류 심사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품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한 물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봐야겠어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심사 방법을 통상 거쳐서 수입신고, 수출신고, 반송신고를 수리를 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검사라고 하는 그 대상은 수출, 수입, 반송 물품의
물품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건 이제 대부분 수입 물품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제 위해성이 없겠는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외무역 법령에서 수입 요건 수출입 공고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수입되는 물건은 이런 뭐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에 이상한 게 안 들어 있는지, 뭐 컵 같은 식품 용기에는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재료 중에서 좀 안 좋은 물건이 나오는, 안 좋은 이제 요소가 나오는 이제 재료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끔 하고 있어요.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막 사용하다 보면 막 뜨거워져서 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화재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유 요청을 받아서 세관장으로 하여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 등, 이게 바로 우리 통관 요건에 있었던 방금 했던 얘기가 의무, 뭐 허가 등의 어떤 이제 허가 등이 어떤 이제 허가라던가 승인의 어떤 승인이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에 그것들이 다 갖추어졌음을 어떻게 수입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 세관 공무원에 적합한 물품 검사.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세관 공무원에 적법한 물품 검사라고 돼 있던 게, 관세법에 따른 이 검사는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법이 좀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검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물품 분석,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찐 고구마가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만큼 익혔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얼마만큼 익혀진 건지, 이런 것들 물리적 화학적 검사 필요할 수 있겠죠. 물품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치 부분, 관세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운송수단 장치장소 관계장부 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같은 거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수료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될 수 있는데, 똑같은 물품이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 물품에 대한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와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64페이지에 있는 검사 비용 지원 제도는요, 코로나 이후에 생긴 제도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이 어떤 이제 수출입하는 물건을 검사를 하게 됐을 때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이제 수출입 화물의 주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물건들을 중소기업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사 비용을 일단은 네가 낸 거 어디에 얼만큼 냈다, 어떤 이유로 냈다라고 하는 근거 서류, 거래명세서랑 세금계산서 뭐 이런 거 제출하면 저희 세관에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시행 중이고, 이건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일단 검사를 했을 때에 어떠한 이제 위반 사항이 없어야 돼요. 검사를 딱 나가봤더니 법을 위반했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검사비 기존에 냈던 거 안 돌려준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화물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FCL 화물, 풀 컨테이너 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CY에 보면 컨테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됐어요. 그럼 세관 공무원이 그 CY를 막 엄청 넓은데 돌아다니면서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컨테이너가 뭐 1단, 2단, 3단 쌓여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다. 그거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검사 대상으로 이제 선별이 되었을 때 CY 내에 검사를 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요. 그 검사 장소까지 컨테이너 이렇게 찝어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 야드 CY에서는 그 이동시키는 비용을 수출입 화주한테 청구를 해요. 그게 뭐 10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화물의 어떤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까지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위반하지 않은 화물은
검사 비용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어떤 지정 장소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서 통고 처분되거나 고발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리고 신고 자료와 그러니까 수입 신고서, 수출 신고서, 반송 신고서 이런 것과 실제 나가서 물건을 봤더니 신고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야겠다. 4번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 국가다 보니까 수출을 하면 그래 하면서 되게 심사도 엄청 간소하게 거의 PL이거든요. 수출 신고하는 순간 OK가 탁 떠요, 실무적으로. 근데 수출에 대해서 이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게 관세법 규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봤던 게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13번에 있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도난 물품일 가능성이 높거나 뭐 밀수출 같은 이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하는 것들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중고자동차 하고 폐기물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고요. 돈원 의료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다. 또는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 가공해서 수출하는 물품 중에서 부정 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국민 보건이나 사회 안정, 국제무역 질서 준수 등을 위해서 수출 관리가 필요한 물품.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이 된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해야겠다. 원래 수출 신고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보드마카를 만들어서 여기 수출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에 수출 신고하고 이거를 이제 보세구역으로 이동을 시키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물품, 중고자동차라던가 폐기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일단 보세구역에 갖다 놓고 배나 비행기를 타는 장소까지 갖다 놓고 세관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65페이지 통관 절차의 특례입니다. 원래 통관 절차라고 하는 거는 신고를 하고, 특히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되면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치고 세관에서 오케이,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물론 세금 납부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라고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원래 수입 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심사받고 수리되고 세금 납부하고 이거였는데, 통관 절차 특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았어. 수입신고를 했는데. 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 이러한 경우에도 물건 일단 먼저 빼가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통관 절차의 특례예요.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고 하는 건 수입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 수입신고 수리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물건 먼저 가져가, 보세구역에서 빼가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기 전에 물건을 보세구역에서 빼가잖아요. 그럼 이게 밀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계 설비를 수입을 해요. 엄청 커다래요. 우리 공장 안에 꽉 차는 설비예요. 이게 하나의 기계니까 하나의 HS 코드가 있겠죠. 근데 물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를 막 나눠서 들어와요. 그것도 컨테이너가 한 50대 정도 되는데 배 한꺼번에 못 타서 나눠서 배를 한 두세 대에 나눠 타고 들어와. 이러한 경우가 이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HS 코드, 하나의 물품에 HS 코드가 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결정을 못 하겠어. EHS 코드냐, EHS 코드냐에 따라서 세율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 그거 기다리면서까지 수입신고 수리 되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경우들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수입신고 먼저 해놓고 수리되기 전에 반출을 해갈 수 있겠다. 이 경우에는 관세에 해당하는 어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당연히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 정지의 경우, 이런 경우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해당 물품의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하고 이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신고하고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물건 먼저 가져가.
급하니까 너네 가서 일단 제조 가공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뭘 하세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세관장은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반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엄청난 특혜죠. 즉시 반출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즉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을 해서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즉시 반출 신고하고 물건을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자는 관세 등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꾸준히 있어 왔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그 외에 체납 우려가 없다고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즉시 반출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담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공을 하고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여기 3번 동그라미 3번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해야 되겠다. 만약에 즉시 반출 먼저 해가고 신고를 안 했어요. 이거 우리 가산세 파트에서 배웠거든요. 이 경우에는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항 전 수입 신고 물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366페이지입니다. 자, 우편물이에요. 우리 우편으로 EMS로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통관 우체국의 장이, 그러니까 우체국의 대빵께서 어떤 우편물을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으면 세관장한테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라고 목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접수하고 제출을 하고 뭘 받아야 된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자, 우체국의 장이 접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접수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목록 제출했죠. 그러면 세관장은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주세요. 아, 이거는 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수입 신고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통관 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해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만약 했다면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체국에 왔다고 해서 우체국 장이 자기 마음대로 내주거나 할 수 없다. 세관장한테 어떤 이제 결정 통보를 반드시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편물이 대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이거는 그거예요. 어떠한 이제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KC 안전 인증을 받거나 이런 경우 등이에요. 그 밖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수출입 승인 대상이라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이 아니라 상거래 행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이런 보드마카 50개 수입해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나 이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반송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 장에게 이거는 그냥 내줄 수 없어요. 수입 신고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통보를 하겠죠. 목록을 제출받았을 때. 세관장의 통지. 세관장은 통관에 대한 결정을 만약 했다면 그에 대한 결정 사항을 반드시 이제 통관우체국 장에게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 장은 수취인이라던가 발송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겠고요. 만약에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수입인지라던가 금전으로 그냥 돈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우체국 장은 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우편물을 내주면 안 되겠죠. 자, 우편물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세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시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도 소멸이 되겠죠. 관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거기 때문에 내는 거고, 해외로 다시 나갔다, 반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유치 및 예치.
여행자 휴대품이라던가 승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휴대품 같은 것들 중에서 허가, 승인, 표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세관장이 이거를 유치할 수 있다. 물론 허가, 승인, 표시 이런 것들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유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승무원이 뭐 대한항공,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의 승무원이 이제 어떤 전자기기 뭐 노트북 같은 거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건 전기용품이기도 하고 전파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KC 인증이 이제 필요한데 개인이 갖고 오는 것들 몇 가지 물품 중에 그런 걸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받겠어요? 안 받겠죠.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경우 반송할 수 있다. 반송하는 경우에는 유치가 해제돼서 세관에 잠시 맡겨놨다가 다시 승무원이 들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유치 대상 물품으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 한국에서 사용 소비할 수 없는 물품은 한국에서 사용 소비할 생각이 없는 물품은 들고 들어오면서 나 이거 그냥 잠시 맡겨주세요 라고 예치할 수 있다. 신고하고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유치 및 예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줄여놨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서를 철저히 공부한 다음에 물론 수출입 통관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가 워낙에 좀 분량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서는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관련한 풀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기본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뭐 전체 다 그동안의 기출문제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몇 개를 뽑아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같은 것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반드시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을 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368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의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풀어보고 오셨나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까? 수출신고를 해야 됩니까? 반송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30일이었죠.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몇 프로? 가산세 기본은 20%지만 노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관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2%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입 통관 파트에 오늘 살펴봤고요. 통관 제한 부분, 통관 파트 부분 좀 구분을 해서 차례대로 복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